유튜브가 갑자기 유튜브 눌러도 문제 생긴다고 말해서 트위치로 왔어요. 트위치로 대시보드 좀 확인해야지. 트위치로 대시보드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이거 좀 흔들리네. 어, 일단 어, 일단 가볍게 읽을 책을 읽기로 했죠. 어, 트위터로 방송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가볍게 책을 읽기로 했어요. 게임도 안 되고 렉 때문에. 유튜브는 또 말썽이고. 어,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읽는다는 책 준비했고요. 어, 코너 이름을 사실 일단은 임시 코너 이름이에요. 이건 함께 책을 읽어요는 이건 임시 코너고요. 임시 제목이고요. 그 임시 제목이고 어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거 투표 결과 확인하고 어 그 투표 결과 보고 그거 계속 그 림버스 컴퍼니 해야지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일도 아마도 계속 동물농장 읽겠죠? 동물농장 다 읽을 때까지는 신곡을 절대 읽지 못하는. 아무튼 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죠. 이거 책의 기준 이게 어디 출판사냐에 따라서 책의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어 지금 제가 읽는 동물농장의 책 기준이 웅진 싱크빅이라는 그 출판사의 푸른 담쟁이 세계문학에 있는 그 정회성 옹gin이 정회성의 이광희 그림을 그린 그 동물농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러스트가 있어요. 어, 읽을게요. 아, 물 가져와야겠다. 아, 물 가져왔어요. 물 하나 가져오는데 벌써 5분이네. 됐다. 물 옆에다가 두고 됐다. 읽어드릴게요. 메이저 영감의 연설. 그날 밤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닭장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존스는 술 기운 때문에 닭장 무늬에 뚫린 작은 구멍을 막는 걸 깜빡했다. 존스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손전등에 동그란 빛이 춤을 추듯 흔들거렸다.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존스는 장화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술통에 남아있는 맥주를 마저 따라 마신 뒤 침실로 올라갔다. 먼저 잠자리에 든 그의 아내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침실의 불빛이 꺼지자마자 농장 안 곳곳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낮에 농장의 동물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품평회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미들 화이트종 수태지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꾼 이상한 꿈과 관련해 여러 동물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모이라는 전갈이었다. 농장의 동물들은 존스가 잠자리에 든 직후 헛간에 모이기로 했다. 가로치고 품평에 출연을 할 당시 공식 명칭은 윌링던에서 가장 잘생긴 돼지라는 뜻의 윌링던 뷰티였지만 동물들은 항상 메이저 영감이라고 불렀다. 메이저 영감은 농장 안에서 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라면 1시간쯤 잠을 덜 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고 싶어 했다. 널따란 헛간 한쪽에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이 올라가 연단처럼 생긴 곳이 있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집단을 깔고 앉아 다른 동물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이크 위치를 조금 어떻게 해놔야겠다. 여기도 마이크 잘 들리네. 널따란 헛간 한쪽에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이 올라가 연단처럼 생긴 곳이 있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집단을 깔고 앉아 다른 동물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른 동물. 들보에 매달린 램프가 메이저 영감의 머리 위에서 대롱거렸다. 올해 12살인 메이저 영감은 최근 들어 부쩍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되나? 됐다. 덕이 지금껏 한 번도 송곳니를 다듬은 적이 없는데도 얼굴이 무척이나 지혜롭고 인자해 보였다. 이윽고 동물들이 하나둘 헛간으로 들어와서 저마다 편한 대로 자리를 잡았다. 개들인 블루벨과 제시, 핀처가 맨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서 메이저 영감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틀에 올라 앉았다.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가래 위로 날아올랐다. 양과 젖소들은 돼지들 바로 뒤에 자리를 잡으며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독서대를 가지고 읽어야겠어요. 그냥 한쪽으로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잠시 뒤
짐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가 느린 걸음으로 나란히 들어왔다. 그들은 이래도 똑같네. 그냥 독서대 안 쓰자.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잠시 뒤 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가 느린 걸음으로 나란히 들어왔다. 그들은 혹시라도 집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동물들을 밟을까봐 털이 북슬북슬한 커다란 발을 옮겨 디딜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웠다. 클로버는 중년의 뚱뚱한 앞말인데 새끼를 4번이나 낳은 터라 아름다웠던 본래의 모습은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는 키가 거의 18뼘에 이르는 몸집의 거대한 수말이었다. 복서는 덩치가 큰 만큼 힘도 세서 혼자 웬만한 말 2마리의 역할을 거뜬히 해냈다. 하지만 코 밑에 하얀 줄무늬 때문에 약간 멍청해 보였는데 실제로 그의 지능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농장의 동물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 2말에 이어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섰다.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벤저민은 성질이 몹시 괴팍한 데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입을 열더라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뿐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하드님은 내게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애당초 파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꼬리도 만들 필요가 없던 거 아닌가. 벤저민은 농장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는 동물이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특별히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느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벤저민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복서였다. 물론 벤저민이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둘은 일요일마다 나란히 풀을 뜯으며 과수원 너머의 작은 방목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벤저민이 복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복서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이번에는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들이 줄지어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들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꽥꽥거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클로버가 살찐 앞다리를 뻗어 녀석들에게 보호벽을 만들어 주었다. 녀석들은 보호벽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잠이 들어버렸다. 잠시 뒤 멍청하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흰 앞말 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존스의 일일 마차를 모는 몰리는 입안에 든 각설탕을 오물거리며 맵시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몰리는 앞쪽 연단 근처에 자리를 잡자마자 새하얀 길가를 가볍게 흔들어댔다. 갈기를 장식한 빨간색 리본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가장 늦게 도착한 것은 고양이였다. 녀석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장 따뜻할 것 같은 장소를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클로버와 복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하게 가르릉거렸다. 녀석은 애초부터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매너 농장의 동물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동스가 길들인 까마귀 모세뿐이었다. 모세는 뒷문 뒤쪽의 횃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연설을 들을 태세를 갖추었다. 메이저 영감은 몇 차례 헛기침을 하고는 마침내 연설을 시작했다. 동지 여러분,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할 것이 있으니 꿈 이야기는 잠시 미루어 둡시다. 동지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께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의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홀로 누워 생활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나는 우리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라면 현재 살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우리 동물들의 삶에 관한 겁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 모델이 이상하네. 우리는 겨우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먹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터에 몸에 남은 힘이 닿을 때까지 죽어라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 행복이 무엇인지 휴식이 무엇인지 아는 동물은 이 영국 땅에 단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로운 동물들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동물의 삶, 그것은 비참한 노예의 삶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자 자연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기름진 토양과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농장만 하더라도 한 해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말 12마리와 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가 동시에 꿈속에서나 그럴 법한 안락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생산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인간이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지요.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적이요. 실질적인 적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몰아내면 배고픔과 과로의 근본 원인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알을 낳지도 우유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쟁기를 끌지도 못합니다. 걸음이 느려서 작은 토끼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물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고작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먹이를 줄 뿐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모두 인간 차지하지요. 우리의 노동력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오줌 똥을 거름으로 쓰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맨 몸뚱이뿐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맨 몸뚱이뿐이다 이겁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젖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우유가 모두 몇 천 리터입니까? 마땅히 여러분들의 송아지들을 배불리 먹여 키우는 데 쓰였다 할 그 많은 우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암탉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해 동안 낳은 달걀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달걀이 몇 개나 됩니까? 나머지 달걀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그 돈은 농장 주인인 존스와 그의 일꾼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로버, 당신이 낳은 망아지 4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노후를 책임지고 돌봐주며 당신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당신의 망아지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마다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클로버. 고통스러운 출산과 힘든 노동의 대가로 당신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누추하게 짝이 없는 마구간이 전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조물주가 정해준 수명까지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경우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처지는 아니지요. 지금까지 나는 12회를 살았고 그동안 퍼뜨린 자손만 해도 400마리가 넘습니다. 나는 이는 나를 비롯해 모든 돼지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돼지도 잔인하게 사륙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을 비단 돼지들에게만 닥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닥칩니다. 다시 말해 비극적인 순간은 젖소, 암탉, 양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계신 모두가 맞닥뜨려야 할 운명입니다. 말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라고 팔자가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복서를 보십시오. 저 친구의 튼실한 근육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 날 우리의 주인 존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복스를 도살장에 팔아 넘길 겁니다. 도살장에서는 복서의 멱을 따 끓는 물에 푹 고아서는 사냥개들 먹이로 만들겠지요. 사냥개의 운명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늙어서 이빨이 빠질 즈음 존스는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연못에 빠뜨릴 겁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동지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불행한 삶이 모두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 모두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겁니다. 하룻밤 새에 부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란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밤낮 없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인간과 맞서 싸우는 것, 즉 반란입니다. 반란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나도 모릅니다. 일주일 뒤일 수도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전달하십시오. 미래의 세대들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결의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논리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한쪽이 잘 살면 곧 다른 쪽도 잘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물들끼리 굳게 단합해야 합니다. 투쟁을 위해 투철한 동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우리의 적이고 동물은 모두 우리의 동지입니다. 벼랑간 소동이 벌어졌다. 아까부터 쥐 4마리가 쥐구멍에서 기어나와 메이저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개들이 쥐를 본 순간 와락 달려든 것이다. 쥐들은 구멍 속으로 잽싸게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잠시 뒤 메이저가 앞발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킨 다음 연설을 이어갔다. 동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쥐나 산토끼 같은 들짐승들은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동지일까요? 이 문제를 투표에 붙입시다. 정의로 논의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쥐가 우리의 동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즉시 투표가 이루어졌고 동물들은 대부분 쥐가 동지라는 데 창소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개 3마리와 고양이뿐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찬성과 반대 양쪽의 표를 던졌음에도 나중에 그들도 찬성과 반대 양쪽의 표를 던졌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메이저 영감이 계속해서 말했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인간과 인간의 모든 행동 방식에 대해 증오를 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짐승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힘을 합해 인간과 맞서 싸우되 절대로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쟁취한 뒤에 인간이 저질러온 악행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집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자는 일, 옷을 입는 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돈을 만져도 누군가와 거래를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습성은 전부 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동물도 같은 종족 위에 지배하고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약하든 강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내가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그 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강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난 그 꿈을 꾼 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 여러 암돼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워낙 오래된 노래라 곡조조차 거의 잊어먹고 가사도 겨우 첫 세 마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곡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젯밤 꿈속에 그 곡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사도 정확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노래는 아주 오래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즐겨 불렀는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 동지 여러분 앞에서 지금 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늙어서 목소리가 거의 칠기 짝이 없지만 노래를 듣고 여러분은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입니다. 메이저 영감은 몇 차례 헛기침을 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윽고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몹시 거칠었지만 노래 실력은 훌륭한 편이었다. 곡조도 클레멘타인이나 라쿠카라차만큼이나 감미로웠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눈부신 황금빛 미래에 관한 소식에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니 잔인한 인간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름다운 잉글랜드의 이 기름진 땅은 오직 동물들의 차지가 되리라. 우리들 코에 콧뚜레가 벗겨지고 우리들 어깨에서 멍에가 내려지고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슨 채 무서운 채찍질도 더 이상은 없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리니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풀과 콩, 그날부터 모두 우리 것이 되리라. 잉글랜드의 땅은 찬란히 빛나고 잉글랜드의 강물은 더없이 맑으리니 산들바람조차 더욱 달콤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싸워야 하리니 비록 그 전에 눈을 감을지라도 젖소와 말 거의 칠면조 모두 자유를 위해 피땀 흘려 싸우리라.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눈부신 황금빛 미래에 관한 소식에 혀가 꼬이네 자꾸. 메이저의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동물들이 모두 따라 부르자 헛간아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동물들은 너나 나나 열정적으로 노래했다. 물론 개 중에는 머리가 둔한 동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금세 곡조를 익히고 가사 몇 마디를 흥얼거렸다. 돼지나 개들 같은 제법 영리한 축에 끼는 동물들은 단 몇 분 만에 전곡을 외웠다. 잠시 뒤 동물들은 몇 차례 연습한 끝에 다 같이 입을 모여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멋지게 합창했다. 젖소들은 음매, 개들은 컹컹, 양들은 매매, 말들은 히힝,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곡조를 따라했다. 모두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좋아해서 연이어 5번이나 불렀다. 아마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밤새워 불렀을 것이다. 잠을 자던 존스는 동물들의 요란 소리에 눈을 떴다. 존스는 농장에 여우가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벌떡 일어나 침실 한 구석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언제나 장총 한 자루가 세워져 있었다. 존스는 장총을 집어들자마자 캄캄한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귀청을 때리는 총성과 함께 산탄이 날라와 헛간 벽에 박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회의를 끝내고 각자 잠자리로 돌아갔다. 이윽고 농장은 침묵 속에 잠겼다. 랄랄랄랄랄. 어. 챕터 한 페이지 읽는데도 좀 혀가 많이 꼬이네. 챕터 한 페이지 읽는데도. 물을 한 잔 마시고. 랄랄랄랄. 사흘 뒤 메이저 영감은 자다가 숨을 거두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아래쪽에 묻혔다. 메이저가 세상을 떠난 것은 3월 초였다. 그 뒤 석 달 동안 동물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졌다. 농장에서 비교적 똑똑한 축에 끼는 동물들은 메이저의 연설을 들은 뒤로 저마다 자신의 삶의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메이저가 말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는 그들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반란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사실이었다. 동물들을 교육하고 농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돼지들의 몫이었다. 그만큼 돼지들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돼지 중에서도 누가 가장 머리가 좋았을까? 두말할 거 없이 젊은 수퇴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이었다.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존스가 판매 목적으로 키우는 돼지였다. 덩치가 크고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인상의 나폴레옹은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종인데 달병가는 아니지만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비해 성격이 약간 더 명랑하고 쾌활한 편이었다. 그런데다 말주변도 좋고 매사에 창의적이었다. 그러나 품격은 나폴레옹에 뒤졌다.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제외한 나머지 돼지들은 모두 식용인데 그 중에서 작고 통통한 스퀼러가 가장 유명했다. 동그란 뺨에 눈동자가 구슬처럼 반짝거리는 스퀼러는 몸놀림이 매우 민첩한 데다 목소리까지 유난히 날카로웠다. 스퀼러의 말솜씨도 대단히 뛰어났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는 돼지라는 평판을 들었다. 스퀼러는 특히 난해한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리저리 콩콩 뛰어다녔는데 그 모습이 묘한 설득력을 발휘하곤 했다.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퀼러 이 셋은 죽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다듬고 다듬어 하나의 사고 체계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사나흘씩 존스가 잠든 뒤 헛간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합의된 동물주의 원칙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교육했다. 그런데 동물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어떤 동물들은 존스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존스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들먹거렸다. 개 중에는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존스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니? 존스가 사라지면 농장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될 거야. 라고 나약한 말을 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몇몇 동물들은 왜 우리가 죽고 난 뒤의 일까지 신경 써야 하니? 설령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물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새 돼지는 동물주의 정신을 내세워 그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일부 멍청한 동물들은 아무리 애써도 설득이 잘 되지 않았다. 그들은 엉뚱한 소리만 해댔다. 동물 중 멍청한 질문만 골라서 한 것은 흰색 앞말인 몰리였다. 몰리는 스노볼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책갈피. 반란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각성탕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오. 이 농장에서는 각성탕을 만들 수 없소. 그런데 각설탕을 꼭 먹어야 합니까? 각설탕 대신 귀리와 건초를 실컷 먹으면 되잖소. 스노우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몰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제 아름다운 갈기에 리본을 장식하는 건 가능한가요? 동지가 그토록 집착하는 리본은 노예의 상징이나 다름없소. 그따위 걸레 조각 같은 리본보다는 자유가 훨씬 더 값진 것이오. 내 말을 이해하겠소? 스노우볼이 다그치듯 묻자 몰리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새 돼지를 더욱 힘들게 만든 녀석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까마귀 모세였다. 모세는 존스가 가장 아끼는 애완동물답게 존스의 첩자와 고자질쟁이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영리하고 말재주가 뛰어난 모세는 동물들이 죽으면 모두 사탕산이라는 신비로운 나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사탕산은 하늘 높은 구름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향이었다. 그 나라는 일주일 내내 일요일이고 사시사철 푸른 풀들이 자라며 각설탕과 사료의 일종인 아마가 울타리 나무에서 자랐다. 그런데 농장의 동물들은 모두 모세를 싫어했다. 허구하나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동물들은 대부분 모세를 싫어하는 만큼 그 말을 잘 믿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 그가 말하는 사탕산의 존재를 믿었다. 돼지들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세의 말은 거짓이니 믿지 말라고 설득했다. 새 돼지를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은 짐술의 말인 클로버와 복서였다. 클로버와 복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데는 서툴렀다. 그러나 돼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사도였다.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사도였다. 클로버와 복서는 새 돼지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뒤부터 그들의 말은 무조건 믿고 따랐다. 그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솜씨로나마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돼지의 말을 전달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둘은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데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부르는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앞장서서 불렀다. 새 돼지가 동물들에게 동물주의 정신을 교육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반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이루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존스는 동물들에게는 혹독한 주인이었지만 농장주로서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존스는 불운에 시달리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특히 소송에서 많은 재판을 날린 뒤로는 시리에 젖어 하루하루를 술독에 빠져 지내다시피 했다. 그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며 술을 마시거나 가끔씩 모세에게 맥주에 적신 빵부스러기를 먹이곤 하며 빈둥거렸다. 존스가 부리는 일꾼들도 빈둥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게으른 데다가 불성실했다. 그 때문에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건물 지붕은 빗물이 샜으며 울타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의심스러웠다. 동물들은 갈수록 허약해졌다. 먹이를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다. 6월 꼴을 벨 시기였다. 하지만 존스는 세례 요한 축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밤에 웰링턴 시내로 나가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다음 날인 일요일 정오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농장의 일꾼들은 아침 일찍 젖소에 젖을 짠 뒤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주지도 않은 채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다. 존스는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곧장 거실로 들어가 세 개의 뉴스로 얼굴을 덮은 채 소파에서 잠을 잤다. 결국 농장의 동물들은 저녁이 다 되도록 쫄쫄 굶어야만 했다. 동물들은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한 젖소가 곳간의 문을 뿔로 받아 부수자 모든 동물들이 일체에 달려들어 정신없이 곡식을 먹어댔다. 그 소리에 잠자던 존스가 깨어났다. 존스는 일꾼 넷과 함께 재빨리 곳간으로 달려가 동물들을 향해 맞고 채찍을 휘둘렀다. 동물들은 가뜩이나 배고픔에 지쳐있던 터라 채찍질까지 당하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동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존스 일당들에게 달려들었다. 존스와 일꾼들은 졸지에 동물들에게 차이고 뿔로 밟혔다. 곳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존스 일당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동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매질하고 학대했던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난동을 피우는 것을 보고 파랗게 질린 채 공포에 떨었다. 그들 다섯 인간은 잠시 동안 방어를 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팽개쳐두고 주랭랑을 쳤다. 그들은 큰 길로 이어지는 마찻길을 따라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쳤고 동물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뒤쫓았다. 존스의 아내는 침실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구식 여행 가방 안에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농장 뒷길을 통해 도망쳤다. 모세도 횃대에서 푸드덕 날아올라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를 따라갔다. 동물들은 대로변까지 존스 일당을 쫓아가다 추격을 포기하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동물들은 5개의 빗장이 달린 정문을 큰 소리 나게 닫았다. 이로써 동물들의 반란은 성공했다. 동물들은 엉겁결에 이루어낸 성과에 놀라면서도 크게 만족했다. 어쨌든 존스를 쫓아냈고 매너 농장은 온전히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처음에 몇 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성공을 실감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무리를 이루어 농장 주변을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디에 숨어있는 인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런히 두리번거렸다. 이윽고 동물들은 존스가 남긴 추악한 독재의 잔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 축사로 향했다. 우선 마구간 뒤편에 있는 마구간 보관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깔, 콧뚜레, 개목걸이 등을 모아서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 존스가 돼지나 양의 생식기를 거세할 때 사용하던 끔찍한 도구들도 우물 속으로 던졌다. 고삐, 굴레, 눈가리개, 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꼴망태 등은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 속으로 들어갔다. 수십 개나 되는 채찍도 모닥불 속에 처박혔다. 동물들은 불길이 휩싸여 타들어가는 채찍을 지켜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개 중에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 동물도 있었다. 스노볼은 리본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리본은 장날이며 을의 말의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던 것이었다. 리본은 옷과 같은 것이요. 다시 말해 인간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이거요. 우리 동물들은 절대로 옷 같은 걸 입어서는 안 돼요. 스노우볼은 단호하게 말했다. 복서는 스노우볼의 말을 듣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더니 자기의 작은 밀짚 모자를 가져와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모자는 여름철 파리가 귓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쓰던 것이었다. 마침내 존스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모두 농장에 사라졌다. 동물들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다. 잠시 뒤 나폴레옹이 동물들을 이끌고 곳간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에게 평소보다 2배 많은 양의 옥수수를 나누어주고 개들도 각각 비스켓 2개씩을 먹게 했다. 식사를 마친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이나 연이어 부른 다음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깊고도 달콤한 잠을 잤다. 다음날 동물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꼭두 새벽에 눈을 떴다. 그들은 간밤에 이루어낸 영광스러운 승리를 떠올리고 목초지를 향해 우르르 달려갔다. 목초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 아래로 내려다보면 농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동물들은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청명한 아침 햇살 아래에 펼쳐져 있는 농장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드넓은 공장은 고스란히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동물들은 기쁨에 겨운 나머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어떤 동물은 흥분해서 하늘 높이 폴짝폴짝 뛰다가 언덕 아래로 고꾸라지기도 했다. 동물들은 촉촉하게 이슬을 머금은 풀밭 위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향긋한 풀을 한 입 가득 뜯기도 하고 기름진 검은 흙을 발로 툭툭 차서 진한 흙냄새를 맡기도 했다. 이윽고 그들은 사찰단처럼 예리한 눈으로 농장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경작지와 풀밭, 과수원, 연못, 잡목숲 등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들의 두 눈은 경탄의 빛으로 반짝거렸다. 마치 그런 것을 난생 처음 구경하는 동물들 같았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농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동물들은 언덕에서 내려와 다시금 농장을 둘러보았다. 동물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존스가 살던 본체 건물 앞이었다. 동물들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물론 그 건물도 그들의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물 좀 한 잔 마셔야겠다. 아우. 잠시 뒤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과감하게 몸으로 밀어 문을 열었다. 그러자 나머지 동물들도 일렬로 줄을 지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혹시라도 집안의 물건들을 건드릴까봐 까치발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그러면서 소곤소곤 귀에
귀옛말을 주고받으며 이방저방을 구경했다. 각각의 방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얼마나 화려한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게임에는 새의 깃털로 채운 매트리스, 침대에는 새의 깃털로 채운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응접실에는 최고급 거울과 말가죽 소파, 모직 용단에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 초상화까지 걸려 있었다. 동물들은 위층을 구경하고 아래층을 향했다. 멀리가 안 보여요. 계단을 내려갈 때 누군가가 말했다. 동물들은 앞말 멀리를 찾으려고 도로 계단을 올라갔다. 멀리는 침실에 남아 있었다. 멀리는 존스의 아내 화장대에 있던 푸른색 리본을 어깨에 두른 채 거울을 보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동물들은 몰리를 심하게 지도책한 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집안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다. 부엌 천장에 매달린 햄덩어리를 땅에 파묻기 위해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복서가 식품 창고에 있는 맥주통을 발로 찌그러뜨렸을 뿐인데 동물들은 존스의 살림집을 박물관으로 보존하는 게 뿐이었다. 복서가 잘못 읽었다. 복서가 식품 창고에 있는 맥주통을 발로 찌그러뜨렸을 뿐이었다. 동물들은 존스의 살림집을 박물관으로 보정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 어떠한 동물도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였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다시금 그들을 한때 불러 모아 스노우볼이 말했다. 동지 여러분, 지금 6시 30분이요. 아직 긴 하루가 남아있어. 오늘 다같이 건초를 수확합시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돼지들은 존스의 자녀들이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낡은 철자법 책을 주워다 지난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읽고 쓰는 법을 익혔다. 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대로변에 있는 농장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문에 질러놓은 5개의 빗장 중 맨 위에 것에 매너 농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돼지들은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스노우볼이 두 발가락으로 붓을 잡고 흰 페인트로 묻혀서 그 글씨를 깨끗이 지워 없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검은색으로 동물농장이라고 썼다. 동물농장. 이것이 농장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축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서너 마리의 동물이 사다리를 가져와서 헛간 한쪽 벽 구석에 세웠다.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은 지난 석 달간 연구한 끝에 동물주의의 복잡한 원리를 7가지 강령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 7가지 강령을 벽에 써놓도록 하겠소. 이 강령은 불변의 법으로서 이곳 동물농장에 사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오. 나폴레옹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노우볼이 힘겹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돼지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다른 돼지의 스퀼러가 스노우볼보다 몇 계단 아래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스노우볼을 도왔다. 스노우볼은 검게 타르칠이 된 벽에 흰색 페인트로 7가지 강령을 큼지막하게 썼다. 그 글씨는 30야드 밖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굵고 선명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동물주의 7대 강령. 다리가 2개인 것은 무조건 우리의 적이다. 다리 4개인 것 혹은 1. 다리가 2개인 것은 무조건 우리의 적이다. 2. 다리가 4개인 것 혹은 날개가 달린 것은 모두 우리의 동지이다. 동지이다. 동물들은 절대로 옷을 입지 않는다. 4. 동물들은 절대로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5. 동물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동물들은 절대로 다른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다. 7.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누가 보아도 잘 썼다고 할 만큼 깔끔했다. 동지를 둥지라고 잘못 쓴 것 빼고는 완벽했다. 스노우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동물들을 위해 큰 소리를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한 줄씩 읽을 때마다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개 중에는 그 자리에서 강령을 외우는 동물들도 있었다. 물론 그들은 비교적 머리 좋은 동물들이었다. 자, 동지 여러분. 스노볼이 발에 끼고 있던 붓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제 모두 풀밭으로 갑시다. 풀밭으로 가서 존스와 그의 일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초를 수확하여 우리의 명예를 드높입시다. 스노볼이 말이 끝나자마자 조금 전 안절부절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새 접소가 급기야 음매음매 울기 시작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젖을 짜내지 못한 탓에 젖이 퉁퉁 불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잠시 생각을 한 끝에 양동이를 가져오게 해 능숙한 솜씨고 적소들의 젖을 짰다. 돼지들은 마치 젖을 짜는 기구와도 같았다. 순식간에 양동이 5개가 거품이 있는 진한 우유로 가득 찼다. 꽤 많은 동물들이 흥미로운 눈길로 돼지들이 젖을 짜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우유는 어쩔 겁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존스는 우리 사료에 우유를 조금 섞어주기로 했어요. 암탉들이 말했다. 동지들, 우유에는 신경 쓰지 마시오. 나폴레옹이 우유 양동이를 가로지르며 소리쳤다. 이건 나중에 신경 써도 되잖소. 지금 중요한 건 건초 수확이요. 스노우볼 동지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요. 나는 몇 분 뒤에 따라가겠소. 어서 출발하시오, 동지들. 건초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 동물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건초를 수확하러 풀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해질 무렵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배 아프다. 챕터 2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거의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5분 설쳤으니까 거의 51분 읽었네. 시청자 한 명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도 이걸 읽습니다. 내일도 조지 오웰 읽어요. 내일도 동물농장 읽어요. 물 좀 마셔야겠다. 진짜 이거 성우란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성우들이 가끔씩 책낭독 같은 거 하잖아요. 성우들이 가끔씩 책낭독 같은 거 하는데 뭔가 약간 정말 목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어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행히도 녹화는 한 상태예요. 와, 녹화했고 저장했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도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까지는 뭐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책은 여기까지 읽을 거고요.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모두들 다들 저녁 드세요. 저녁 드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동물농장 읽을게요.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